자, 동영 모의고사 3회 같이 보도록 할까요? 3회가 조금 더 어렵고 4회가 조금 쉬웠나? 둘 다 어렵나? 그래요. 같이 보도록 합시다. 3회는 이제 제가 출제한 거고 4회는 2월 26일 날 서울시 9급 시험을 봤어요. 보통은 인사혁신처에서 내잖아요, 시험 문제를. 지금은 서울시랑 다 똑같이 내는데 서울시 자체 출제한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기타 직렬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기술직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런 시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지난주죠. 거의 지지난주쯤 시험을 봤었던 건가? 거의 2월 말에 시험을 봤었던 건데 그래도 여러분하고 한번 풀어보려고 한번 여러분, 그리고 또 여러분한테 그냥 나눠주는 것보다는 같이 풀어보는 게 또 시험처럼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같이 풀어보려고 지금 여러분이 풀었던 4회, 네, 4회는 그 기출문제니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문제를 들으시면 되겠죠? 우리는 3회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3회 1번부터 봅시다. 자, 다음 선사시대 유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창원 두루봉 동굴에서는 흥수아이라고 불리는 인골이 발견되었다. 자, 창원 두루봉 동굴은 구석기 시대 유적이죠. 특히 후기 구석기 시대 유적이고 구석기 시대. 여기에서는 흥수아이가 나왔고요. 보통 인골이라고 하면은 뭐 쇄골뼈, 어깨뼈, 턱뼈 뭐 이런 식으로 부분이 나오는데 이 흥수아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의 온전한 상태로 인골이 나왔다는 거. 자, 그리고 특히 장내 의식을 알 수가 있죠. 국화꽃가루가 뿌려져 있었어요. 국화꽃, 그리고 국화꽃가루라고 뭐 해도 상관없고, 그래서 꽃이 뿌려져 있었다. 나중에 조사해보니까 주변에. 그래서 아무래도 장례의식을 치렀음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산동 3동 폐총. 자, 부산동 3동 폐총은 신석기 시대 유적지. 그리고 주춧돌을 사용한 지상가옥이 발견되었다. 자, 주춧돌을 사용한 지상가옥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지상가옥화된 거죠. 거의 뭐 지상가옥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런 주거의 형태는 언제냐? 청동기 시대의 주거 형태임을 알 수가 있으니까 신석기 시대가 아니겠죠? 당연히 정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대전 용호동 유적에서는 불된 화덕자리가 발견되었다. 대전 용호동 유적을 모르더라도 우리가 시험 볼 때 이렇게 모르는 제시문이나 모르는 유적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충분히.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이런 데서 이미 답을 고른 다음에 나머지는 모르더라도 그냥 맞으려니 생각하고 풀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시험에서 이건 이제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시험에서 사지선다잖아요. 이 사지선다 중에서 내가 4개를 다 모르는지, 아니면 2개 중에 헷갈리는 건지, 아니면 답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건지, 그걸 좀 내가 파악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내 실력을 좀 가늠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2개 중에 헷갈리거나 지문 중에서 하나만 모르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를 좀 남은 기간 동안 메꿀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제 뭐 4개를 다 모른다? 그래, 열심히 하자. 그건 뭐 내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거는 뭐 제가 뭐 어떻게 그래, 열심히 하자.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죠, 뭐. 그래서 이런 것들은 1번 문제 같은 경우도 2번에서 이미 답이 나왔어야 되고, 그 다음에 3번 용호동 유적은 그냥 뭐 맞으려니 생각하고 당연히 넘어가는 거지. 자, 구석기 시대 유적이고요. 구석기 시대 유적이니까 불된 자리가 있다. 구석기 시대에 불을 사용했나요? 불은 언제부터? 구석기 시대부터. 당연히. 그래서 불을 사용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당연히 맞는 거고. 자, 네 번째, 사천 늑도 유적에서도, 자, 이것도 어느 시대인지 생각이 안 날 수 있지. 네, 모를 수 있어. 충분해. 모를 수 있는데 이것도 이미 2번을 우리가 답을 체크했기 때문에 4번은 당연히 맞으려니 생각하는 거지,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든 유물 유적이나 모든 사료나 모든 제시문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을 충분히 찾았다. 그러면 여러분은 쉽게 말하면 이제 합격에 가까운 거고, 쉽게 말하면은
충분한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사천 늑도 유적은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까지의 유적이에요. 청동기에서 철기 시대 유적이고, 자, 여기에서는 반량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청동 화폐가 출토되었다. 이건 뭘까요? 반량전이겠지. 그러면은 오수전, 반량전, 명도전 이런 거 들어봤죠, 여러분? 이런 거 좀 익숙하지. 이게 바로 중국의 화폐라고 우리는 배웠죠. 중국의 화폐야. 그런데 청동 화폐지. 청동으로 만든 화폐라는 얘기예요. 보통은 화폐는 청동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뭐 구리를 많이 넣는다 이런 얘기도 제가 했었고. 자, 그래서 중국 화폐, 청동으로 만든 중국 화폐고, 자,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중국과의 교류를 알 수 있다라고 배웠죠, 우리는. 중국과의 교류를 당연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설명이고, 이 중에서 반량이라고 글씨가 써 있다? 당연히 반량전이겠지. 그래서 이거는 맞는 설명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2번. 자, 2번 봅시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해마다 10월이면 하늘의 제사를 지냈는데 밤낮으로 술을 마시고 노래 부르며 춤을 추니 이를 무천이라고 한다. 또는 호랑이를 신으로 여겨 제사를 지낸다. 여기는 지금 호랑이라고 나와 있지만 다른 원문에는 범을 신으로 모신다. 범이 뭐야? 호랑이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단어가 그렇게 나오더라도 그런 얘기구나 라는 거. 여러분 같은 경우는 문제를 풀 때 이런 단어 하나하나에서도 좀 헷갈리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뭐 범이라고 나오거나 호랑이라고 나오거나 똑같은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당연히 무천, 동해 무천에 관한 설명이죠. 자, 1번. 시험하고 제시문은 똑같은데 지문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문제 냈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 한번 풀어보라고. 자, 1번 봅시다. 어린아이의 머리를 돌로 눌러 편편하게 만드는 풍속이 있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어린아이의 머리를 눌러서 편편하게 만든다? 편두의 풍습이 있고. 자, 그러면 편두의 풍습이 나타나는 건 어느 나라? 사만이죠, 사만. 사만인데 뭐라고 써있냐면 사료에 외와 가까운 지역. 그럼 외와 가까운 지역이라고 하면 굳이 찾자면 진안 아니면 변안이에요. 진안 아니면 변안. 그래서 보통은 사만을 굳이 구별하지는 않아요. 마한변안 진안으로 굳이 구별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특히 변안과 진안과 변안에서는 외와 가까운 지역에서는 문신과 편두의 풍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래서 1번은 틀린 설명이고, 두 번째, 대가들이 사자조위 선인 등의 관리를 거느리며 독립된 세력을 유지했다. 자, 대가. 이 대가의 명칭은 상가, 대로, 패자, 고추가. 대가의 명칭은 이런 명칭 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대가 밑에 사자, 조위, 선인 등의 관리가 있는 거예요. 사자, 조위, 선인 등의 관리가 있다. 그러니까 대가 밑에 있는데, 그러니까 상가 밑에 있을 수도 있고 고추가 밑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신하들은 각각 따로따로 거느리고 있어요. 상가 밑에도 사자조위 선인, 뭐 고추가 밑에도 사자조위 선인. 그렇기 때문에 왕권이 약하다. 왜냐면 다 따로따로 신하를 데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알 수가 있고요. 여기는 뭐 당연히 고구려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왕이 없고 후, 읍군, 삼로 등이 하후를 통치했다. 왕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무슨 단계냐면 군장국가 단계에 해당하는 나라고, 군장국가에는 왕이 없고 군장이 통치하는데 군장은 후나 읍군이나 삼로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군장국가 단계에 해당하는 나라가 어디냐? 동해 아니면 옥저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4번. 특산물로는 말, 주옥, 모피 등이 생산되었고 중국으로 수출되기도 했다. 말, 주옥, 모피 등이 생산되었다. 부여에 관한 설명이죠. 자, 특산물이 말, 주옥, 모피면 부여, 단군, 과하마, 반어피면 동해. 요거 구별하시고, 만약에 사료를 읽는데 최근에 나온 시험 문제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사료에서 쭉 읽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근데 읽다 보니까 옥이라는 단어가 나와. 그럼 무조건 부여야. 알죠, 여러분?
여기서 주옥이라고 하는 게 붉은색을 띠는 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쭉 읽다 보니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옥이 나오더라. 그럼 아, 부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힌트, 포인트 이런 거 찾는 게 중요하죠. 자, 정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3번 봅시다. 가와 나 왕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자, 가는 고국 원왕이 전사한 후에 즉위하여 정치적 개혁을 위해 노력했다. 자, 고국 원왕이면 4세기 그리고 고국 원왕 다음에 즉위했고요. 전진과 수교하여 대외관계를 안정시켰으며 유교 교육 진흥을 위해 교육기관을 설치했다. 자, 그러면 가는 4세기 후반의 왕이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뭘 했다고 했냐면 유교 교육기관이니까 태학 그리고 전진과 수교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소수림왕. 자, 소수림왕의 업적으로는 불교 수용, 율령 반포, 태학 설립, 그리고 전진과 수교. 자, 지금 제가 순서 없이 그냥 쓴 거예요. 전진과 수교하고 나서 불교를 받아들였겠지. 순서는 따로 없고. 자, 그래서 이제 소수림왕이고. 자, 두 번째 봅시다. 나는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병부 및 상대 등 제도를 설치하는 등 정치 조직을 강화하였다. 건원이라는 연호를, 자주적 연호를 사용하였다. 자, 건원 연호니까 법흥왕이죠. 고구려 소수림왕, 신라 법흥왕. 아, 시기도 한번 써볼까요? 소수림왕은 4세기 말이고 4세기 후반, 법흥왕은 6세기 전반, 6세기 전반의 왕이고. 자, 업적 한번 써볼게요. 법흥왕의 업적도 뭐 엄청 많죠. 일단 율령반포, 불교 공인, 자, 그리고 상대등 설치, 골품제 정비, 상대등 설치, 골품제 정부, 병부 설치. 자, 그리고 금관가야 복속, 금관가야가 멸망을 하게 된 거죠. 금관가야 멸망, 그 다음에 뭐 건원 연호, 그리고 금관가야랑, 아니고 대가야랑 결혼 동맹. 자, 여기까지만 쓸까요? 등등등. 뭐가 되게 많지만 이런 것들이 업적이다. 자, 그러면 둘의 공통점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주로 공통점이 여기 보시면 율령반포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불교 공인, 불교 수용이 있을 수 있죠. 자, 여기서 불교 수용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고구려나 백제 같은 경우는 수용 및 공인, 수용 및 공인이죠. 그 수용과 공인이 같이 등장하는 거고, 신라만 나눠진 거지. 수용 따로, 놀지왕 때 수용 따로, 그 다음 법흥왕 때 공인 따로 이렇게 나눠진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수용 공인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한 묶음으로 봐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율령반포 아니면 불교 수용, 불교 공인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제시문 봅시다. 1번. 한강 유역을 장악하였다. 자, 그럼 여러분 한강 유역을 장악한 고구려 왕은? 한강 유역을 장악한 고구려 왕은? 누구지? 고구려? 한강 이 북을 점령했다라고 했다면 광개토대왕일 거고, 그 다음에 한강 이남까지 점령했다라고 했다면 창수왕이겠지? 뭐 둘 다? 네, 둘 다. 자, 그 다음에 신라에서 한강 유역을 장악했다고 하면 진흥왕이지. 당연히 진흥왕이죠. 그러니까 1번 아니고. 자, 2번 봅시다. 부자상속에 의한 왕위 계승의 원칙을 세웠다. 자, 왕위의 부자상속이 이루어졌다. 자, 그럼 이거는 나온 김에 그냥 3개 다 해볼까요? 고구려, 백제, 신라 전부 다. 자, 고구려는 왕위의 부자상속이 어느 왕이에요? 고국 천왕. 2세기 고국 천왕. 자, 그 다음에 백제는 이게 이제 근초고왕. 예, 이게 근초고왕. 자, 신라는 어느 왕이죠? 눌지왕. 신라는 눌지왕. 이거 무슨 소리니? 비둘기 소리? 이렇게 크게 들린다고 비둘기 소리가? 깜짝이야. 비둘기 소리가 이런 거였어? 이런 소리가 들렸어? 되게 재밌네. 자, 어쨌든 왕위의 부자상속이에요. 자, 틀렸고. 3번. 불교를 공인하고 율령을 반포했다. 이거네, 이거. 정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고 4번 영토 확장과 더불어 수도를 천도하였다. 영토 확장과 더불어 수도를 천도하였다 라고 했는데 일단 영토 확장은 빼고 수도를 천도했다만 한번 체크. 자, 수도를 천도했다라고 하면 고구려는 어느 왕이에요? 고구려라고 하면 2대 유리왕이거나 아니면 장수왕이거나. 제가 지금 유리왕까지 썼어요. 유리왕은 어디에서 어디로 천도한 거예요? 네, 유리왕 같은 경우는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그 다음에 장수왕은 여기에서 이제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이렇게 옮겼겠죠? 네,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수도 천도는 이렇게. 신라는 수도 천도한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빼고. 그래서 이 중에서는 정답은 3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자, 4번 보도록 합시다. 자, 4번 가와 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4번에 가부터 볼까요? 자, 관리의 노급을 혁파하고 매년 조를 내리되 차등 있게 하였다. 자, 여기서는 지금 노급을 폐지했다 라고 나오고 있죠. 노급을 폐지했으니까 어느 왕이에요? 신문왕이죠. 신문왕. 그래서 신문왕 노급 폐지니까 신문왕 9년, 689년. 뭐 이제 시기로 하면은 그런 거고. 자, 그 다음에 여러 관리들의 월봉을 없애고 다시 노급을 나누어 주었다. 자, 월봉을 없애고, 그러니까 이제 관료전을 폐지하고 다시 노급을 부활시켰다. 그래서 여기는 노급 폐지, 그리고 경덕왕 때 노급 부활.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신문왕, 경덕왕 사이에 누가 들어갈 거냐, 요 사이에 누가 들어갈 거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우리는 바로 기억으로 가볼게요. 자, 통일을 기념하여 동궁과 월지를 건립하였다. 통일을 기념해서 동궁과 월지를 건립하였다? 누구죠? 월지면 안압지인데 원래는 통일을 기념해서 문무왕 때 임해전을 건립했다. 임해전을 건립을 했다. 월지라는 건 연못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연못과 그리고 동궁이라고 하면은 원래는 태자나 세자가 거처하는 건물을 동궁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도 동궁으로 쓰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는 건물이에요. 정확한 용도는 모르지. 왜냐면 건물이 남아있지 않고 터만 남아있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지만 아무튼 기록에는 그렇게 남아있어요. 통일을 기념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남아있으니까 그럼 통일을 기념했으면 통일을 한 그 시기일 거 아니에요? 문무왕이겠지? 문무왕을 말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볼까요? 당에서 공자와 제자들의 화상을 가져와 국학에 안치했다. 자, 요 제시문도 시험에 한 두어 번 출제가 됐었는데 그래도 어느 왕인지 정도는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러면 이거는 어느 왕? 이거는 성덕왕이에요. 성덕왕. 자, 보시면 공자와 제자들의 화상이 뭐냐면 초상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학교를 세웠는데 유교를 가르치는 학교니까 공자와 공자의 제자들의 초상화를 좀 걸어놓으면 이제 유교를 좀 강화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교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됐다. 성덕왕 때. 자, 그 다음에 서시와 남시를 개설하고 감독관청에 서시전과 남시전을 설치했다. 이거 어느 왕인지는 알죠, 여러분? 들어봤지? 어느 왕이에요? 효소왕. 자, 일단 리을까지 보고 그 다음에 찾아봅시다. 정치가 어지럽고 문란하다는 이유로 화백회의에서 국왕을 폐위시켰다. 자, 정치가 어지럽고 문란하다는 이유로 화백회의에서 폐위시켰다? 우리 이거 이렇게 살짝 지나가면서 배웠었죠. 진지왕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뭐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교재에 나온 대로 하면 성덕왕과 효소왕이지 이렇게 찾으면 되는데 효소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실 효소왕이 어느 왕인지 잘 모르겠지. 왜냐면 서시 남시까지만 딱 배우기 때문에 그냥 신라 중대구나 이렇게만 배웠지 자세히 배우진 않았었죠. 원래는 신문왕 그리고 효소왕 순서대로 하면 그 다음 성덕왕이에요. 그러니까 효소왕이 신문왕의 큰아들이야. 그리고 나서
효소왕이 일찍 사망을 하자 둘째 아들이 또 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승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굳이 뭐 이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신라 중대인데 성덕왕 그 즈음이구나 또는 신문왕 그 즈음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효소왕과 성덕왕 그 다음에 성덕왕의 아들이 경덕왕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어지니까 둘 사이에는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 이 말이고 자 그럼 진지왕은 누구지? 진지왕은 누구냐? 진흥왕의 큰아들이에요. 진흥왕 다음 왕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진흥, 진지, 진평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진흥왕, 진지왕, 진평왕 이렇게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한 몇 세기쯤 되겠어? 한 6세기 말이나 뭐 이렇게 되겠죠. 진평왕이 한 7세기로 넘어가는 시기니까 그래서 아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 통일 전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체크하시면 되고 자 정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구나. 자 5번 볼까요? 다음 고대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육정산 고분군의 정해공주묘는 굴식돌방 무덤으로 모주림 천장구조가 고구려 고분과 유사하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한번 볼까요? 정해공주묘 정해공주묘와 정효공주묘가 항상 헷갈려. 그래서 두 개를 좀 구분을 해볼게요. 정해공주묘와 정효공주묘. 자, 둘 다 문왕 때죠? 문왕의 둘째 딸이고 문왕의 넷째 딸이야.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둘째 딸, 넷째 딸이에요. 2번, 4번 공주. 자, 그런데 둘 다 30대 한 초중반쯤의 나이에 일찍 사망을 했기 때문에 무덤을 쓰게 되죠. 자, 그리고 자, 이제 어느 지역에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처럼 지금 정해공주는 육정산. 그 다음에 용두산. 그래서 육정산 고분군, 용두산 고분군 이렇게 언급을 해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덤의 형식이겠죠? 정해공주묘는 굴식돌방 무덤. 굴식돌방 무덤이고 굴식돌방 무덤이니까 고구려 양식을 계승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정효공주묘는 벽돌 무덤이에요. 벽돌 무덤이니까 당의 양식이죠. 당의 양식을 모방했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정해공주 묘에는 돌사자상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벽돌 무덤인 정효공주 무덤에는 벽화, 인물도 벽화, 인물도 벽화가 전해지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좀 구분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육정산 고분군의 정해공주 묘는 자, 육정산 고분군 맞고 정해공주 묘는 그 다음에 굴식 돌방 무덤으로 모주림 천장 구조가 있어서 고구려 고분과 유사하다. 자, 고구려 고분과 유사하다라고 했고 이 정해공주 묘는 굴식 돌방 무덤이잖아요. 굴식 돌방 무덤의 천장 구조가 모주림 천장이에요. 원래. 그래서 당연히 모주림 천장이겠지. 근데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정해공주 묘는 터만 남아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가 제대로 남아있는 거. 사실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2번 만주 집안에 있는 무용총 각저총은 돌을 피라미드 형태로 쌓아 올린 돌무지 무덤이다. 자, 2번에 고구려 고분을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고구려 고분은 고구려 초기 무덤 양식이 있고 고구려 후기 무덤 양식이 있어요. 초기 무덤 양식은 돌무지 무덤. 자, 초기 무덤 양식은 돌무지 무덤이고 이 돌무지 무덤에 해당하는 무덤으로는 장군총이죠. 그리고 처음에는 그냥 돌을 쌓아 올린 거예요. 그냥 이렇게 딱 아무렇게나 이제 좀 돌을 좀 규격이 정확하지 않게 쌓아 올렸다가 나중에는 이거를 좀 반듯반듯하게 잘라서 피라미드식으로 좀 이렇게 정확하게 쌓아 올린 그런 형식으로 점점 발전을 해 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후기는 굴식 돌방 무덤이 나타나요. 그래서 굴식 돌방 무덤은 벽화가 있고 그리고 여기다 특징 한번 써볼게요. 벽화 그리고 이 벽화는 사실에서 추상으로 바뀌죠. 사실적인 모습에서 추상적인 모습으로 벽화 있고 그 다음에 모주림 천장 있고
그리고 도굴이 쉽다. 도굴이 쉽기 때문에 껴묵거리 거의 없고. 자, 그리고 이 굴식 돌방 무덤의 대표적인 무덤으로는 무용총, 각저총, 쌍영총, 뭐 강서대묘 뭐 등등등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무용총이라고 하는 무덤에 벽화가 남아있는데 무용총에 남아있는 벽화가 두 개예요. 유명한 게. 하나는 수렵도, 사냥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리 하면 떠오르는. 하나는 무용도. 그 땡땡이 옷 입고 막 춤추는 그림같이 생긴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자, 그리고 각저총에는 각저가 이제 씨름. 그래서 씨름도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쌍영총이라고 하는 건 팔각 기둥이 무덤 안에 있어요. 그래서 무덤 안에 기둥이 있어? 이건 우리나라 양식이 아니구나. 이거는 서역의 양식이에요. 서역. 서역은 뭐 서남아시아나 인도 뭐 요 지역 이슬람 그쪽. 그래서 요런 특징이 남아있다. 자, 요게 고구려 고분이에요. 자, 그럼 다시 볼게요. 자, 만주에 남아있는, 자, 무용총과 각저총 다 만주에 있어요. 만주 지안에 있어요. 집안에. 그리고 피라미드 형태로 쌓아 올린 돌무지 무덤이 아니고 무덤의 양식은 굴식 돌방 무덤인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죠? 정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3번 볼까요? 자, 공주 송산리 고분군과 무령왕릉은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벽돌 무덤이다. 자, 2번에 백제 같은 경우는 고분을 구분할 때 시대로 구분하죠. 수도가 옮겨짐에 따라서 무덤 양식이 바뀌는데 웅진 시대에는 무덤 양식이 두 개 나타나요. 자, 웅진 시대 수도로 웅진으로 옮겼을 때 하나는 굴식 돌방 무덤. 굴식 돌방 무덤. 그러면 이건 어느 나라의 영향을 받았어요? 당연히 고구려 영향을 받았겠죠. 그 다음에 굴식 돌방 무덤은 송산리 1호분부터 5호분까지. 그러니까 5개가 있는데 이렇게 1, 2, 3, 4, 5 숫자를 붙였다는 건 아무 특징이 없다. 벽화 없고 특징 없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숫자를 1, 2, 3, 4, 5로 붙인 거예요. 자, 두 번째 벽돌 무덤이 있어요. 벽돌 무덤은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았고 이 벽돌 무덤에 해당하는 무덤이 두 개 있죠. 하나는 송산리 6호분, 하나는 무령 왕릉. 자, 그럼 이거는 벽화 있고 없고만 한번 구분해보고 넘어갑시다. 자, 둘 중에 벽화 있는 거? 둘 중에 벽화 있는 거? 송산리 6호분은 벽화가 있다. 무령왕릉은 벽화가 없어요. 그래서 벽화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금방 힌트는 다 나왔네. 웅진 시대니까 웅진 시대에는 무덤이 어딨냐? 공주, 웅진이 공주잖아요. 송산리 고분군에. 공주 송산리 고분군에 있고 부여는 능산리에 고분이 있어요. 공주, 송산리, 부여, 능산리. 자, 나중에 그것도 막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고 그냥 이것만 알아도. 알겠지? 송산리만. 이것만. 왜냐면 여기는 송산이 몇 호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만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아, 이거는 웅진시대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나머지 나오면 뭐 능산이겠지? 그건 이제 사비시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한국사 같은 경우는 너무 외울 게 많다. 그러면 뭐든 하나만 확실하게 알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암기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나는 이것만 정확하게 알아둬야지. 이것도 우리는 사지선다하기 때문에 골라내기만 하면 되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정 헷갈리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라도 뭐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리게 생겼어?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게 생겼는데? 그런 관용 표현이 있어. 지금 누구 손이라도 빌려야 된다. 뭐 이런 급하다. 막 이런 표현에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여기 3번이었네. 자, 그다음 4번. 익산 미륵사지 석탑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건립에 대한 기록이 있는 금제 사리봉안기가 출토되었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복원을 했어요. 10년에 걸쳐서 복원을 했는데 복원을 했다는 건 다 해체하고 새로 건립을 했다는 거예요. 새로라는 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왜냐면 무너지게 생겼기 때문에 다 해체하고 복원 작업을 했는데 이 복원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발견된 거예요. 해체를 해봤더니 그 안에 이런 게 들어있더라. 그래서
금제 사리함, 말하자면 네모난 박스가 발견됐어. 금으로 만든 박스가 나왔어.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사리 장엄구라고 해서 사리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이게 뭐라고 할까? 그 안에다가 이제 뭘 넣어놓은 거지. 기록이라든가 뭐 그런 걸 넣어놓은. 원래는 탑 안에 뭘 사리를 이제 뭐 부처의 사리든 뭘 넣어놓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발견이 됐고 그 안에서 뭐가 나왔냐면 명문은 글씨가 나왔다는 거죠. 이렇게 금판 같은 데다가 글씨를 새긴 게 나왔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왕비가 돈을 내서 시주를 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그 왕비가 사택덕적의 따님이었어요. 사택덕적의 딸이 왕비였대. 자,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무왕 때 건립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기로는 무왕의 와이프는 누구? 선화공주여야 되지. 신라 선화공주. 우리가 이제 전설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니었어? 왕비가? 아니 왕비가 둘일 수도 있잖아. 실제로 이거 가지고 학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적이 있어.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야 선화공주라며. 왜냐면 삼국유사에 나와 있었던 게 거의 다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거 다 모여서 진짜 논의를 했다니까? 심포지움 이런 거 해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선화공주 아니잖아. 어떻게 할 거야? 이러면서 이제 논의를 한 적이 있었지. 뭐 부인이 한 명이겠어? 여러 명일 수도 있고 백제 여자일 수도 있고 신라 여자도 부인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어쨌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뭐 그런 건가 보지 이렇게 나왔긴 했지만 어쨌든 사택덕적의 따님이 돈을 내서 시주를 해서 이를 탑을 건립했고 정확하게 건립 연대가 나와 있어요. 몇 년 몇 월에 만들었다. 이렇게까지 나와 있어서 우리나라 고대의 석탑 중에 언제 만들어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탑은 대표적인 거지. 자, 그리고 제가 무왕 때 만들었고 익산에 만든 이유는 수도로 옮기려고 계획을 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은 이제 양식만 하나 쓰고 넘어갈게요. 목탑의 양식을 가진 석탑이죠. 생긴 건 목탑처럼 생겼는데 재료는 돌이야. 그래서 목탑의 양식을 지닌 석탑이고 자, 그 다음에 지금 남아있는 석탑 중에 가장 오래된 석탑이에요. 현존 최고 가장 오래된 석탑. 지금 남아있는 석탑 중에 제일 초기의 석탑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석탑이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에요. 자, 그럼 이 중에서는 정답은 2번. 네, 문화라서 좀 설명할 게 많아서. 자, 그 다음에 우리는 6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역사적 사실을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운문과 초전에서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켰다. 운문과 초전에서 운문의 누구? 김삼이. 그 다음에 초전에 효심. 기억나죠? 김삼이와 효심의 난이에요. 김삼이와 효심의 난이 일어났죠. 자, 그러면 김삼이와 효심의 난 어쨌든 무신집권기잖아요 지금. 그럼 무신집권기 중에서 누구 집권기 때 반란이 일어난 거야? 누구 집권기? 이게 이의민 집권기예요. 이의민 집권기에 그래서 이의민 집권기. 자, 그리고 이 김삼이와 효심의 난은 신라 부흥운동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신변보호를 위해서 사병 집단인 도방을 처음으로 설치했다. 도방 처음 설치? 경대승. 맞아요. 경대승. 경대승 집권기. 경대승이 만든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연년 형제가 담양에서 백제 부흥을 내걸고 봉기를 일으켰다. 자, 이연년 형제가 담양에서 봉기를 일으켰어요. 이거는 뭐냐면 백제 부흥운동이죠. 그래서 이거는 언제냐면은 최우 집권기. 1237년이니까 최우 집권기예요. 이게 연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누구 집권기인지는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순서 물어볼 때 조금 풀 수가 있으니까 최우 집권기. 자, 그 다음에 명종에게 봉사십주의 개혁안을 올린 사람은 최충원이죠. 네, 최충원.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요걸 순서대로 해라 라고 했는데 자, 그럼 요걸 순서대로 하기 전에 우리는 집권자를 순서대로 처음부터 해보면 되잖아. 누구? 정중부. 물론 여기에 이고 이의방이 같이 들어가요. 이의방, 이고, 그리고 정중부. 제가 왜 이렇게 썼냐면 이의방과 이고가 먼저 집권을 했다가 그 뒤에 정중부가 집권을 하는데 이 시기까지를 그냥 다 정중부 집권기로 봐요.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짧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해방 집권기, 아니 정중부 집권기구나. 자, 정중부 다음에 경대승, 그 다음에 이의민, 그리고 이의민을 제거하고 집권한 게 최충원, 내 아들이 최우겠지?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요 정도는 알아야 된다. 정중부, 경대승, 이혜민, 최충원, 최우까지는 순서대로 알아야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제일 먼저 누가 오면 되는 거예요? 경대승 집권기가 오면 되죠. 니은, 그 다음에 이혜민 집권기가 기역, 그리고 최충원, 최우 순서대로 찾으면 되겠죠. 정답은 4번. 4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밑줄 친 선종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선종은 사람 이름이에요. 그 선종불교 아니고 사람 이름. (7번) 볼게요. 선종은 왕이라 자칭하고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예전에 신라가 당나라의 군사를 청하여 고구려를 격파했기 때문에 옛 서울 평양은 오래되어서 풀만무성하게 되었으니 내가 반드시 그 원수를 갚아야겠다. 그래서 고구려를 다시 세운 거죠. 그럼 고구려를 다시 세웠으니까 후고구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려 부흥인 거고 지금. 그래서 후고구려구나. 스스로 왕이 됐어요. 후고구려 왕이 됐다. 자, 그럼 여기서 선종이라고 하는 인물은 누굴까요? 궁예가 되는 거예요. 궁예. 궁예구나. 후고구려를 건국한 궁예를 말하는구나. 궁예의 옛날 이름이 선종이에요. 자, 그러면 활동으로 옳은 것은 1번. 국호를 마진으로 하고 연호를 무태로 했다. 이거겠지. 자, 그래서 1번이 맞고, 자, 그러면 1번에, 자, 국호, 수도, 그리고 연호. 한번 써보기라도 합시다. 후고구려는 워낙 또 이것저것 복잡하잖아요. 한번 쭉 써볼게요. 자, 나라 이름은 후고구려였었고, 후고구려가 나라 이름을 뭘로 바꿨죠? 마진으로 바꿨고, 마지막에 뭘로 바꿨어? 태봉으로 바꿨죠. 그래서 후고구려에서 901년 후고구려, 그 다음에 마진 904년 마진, 911년 태봉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꿨어요. 자, 그 다음에 수도는 일단 원래는 어디? 원래는 송악. 송악이었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어디로 옮겨? 철원으로 천도하죠. 그래서 905년에 철원으로 천도를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무태, 성책, 수덕만세, 정계 이런 식으로 연호도 바꿔요. 무태, 성책, 수덕만세, 정계 등등. 뭐가 좀 되게 복잡하죠. 어쨌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라고 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금성을 습격하여 경혜왕을 죽였다. 여기서 말하는 금성은 경주로 쳐들어가서 신라 경혜왕을 죽이고 경순왕을 즉위를 시키게 되죠. 쉽게 말하면 신라를 한번 공격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누구? 후백제의 견훤. 자, 그러면 견훤이 경혜왕을 죽이고 신라를 공격을 하자 신라는 도움을 누구한테 요청할 수밖에? 고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왕건에게. 그랬더니 왕건이 갔어. 그럼 이제 누구랑 싸웠어? 후백제랑 고려랑 싸웠죠. 여기서 누가 이겨? 후백제가 완전 이기지. 왕건은 다 장군들을 거기에 막 다 잃고 자기 목숨만 구했다라고 했죠. 이게 무슨 전투냐면 공산전투. 그래서 공산전투는 후백제랑 고려랑. 자, 그런데 여기에서 누가 승리했냐면 후백제가 승리를 거두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 공산전투를 얘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고창전투에서 고려군에게 패하였다. 자, 고창전투에서 고려군에게 패했다. 그럼 이제 고창전투는 뭐냐면 여기서 한번 왕창 졌죠. 공산에서, 대구에서. 그래서 복수 한번 했어. 그게 바로 고창전투예요. 그래서 고창전투 또는 뭐 병산전투라고도 하는데, 고창이 어디냐면 안동이에요. 안동 지역에, 안동에 있는 지명이에요. 자, 이 고창전투는 930년에. 그래서 누구랑 싸웠냐면 후백제랑 고려랑. 자, 이번에는 누가 승리? 고려가 승리. 그래서 이때부터 고려가 이제 승기를 잡기 시작했죠. 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자, 그래서 그게 바로 고창전투. 그러면 여기서 졌다고 했죠. 지금 우리는 사람을 찾는 거니까 졌다고 했으니까 누구? 후백제가 졌으니까 견원. 2번, 3번 둘 다 견원. 여기서는 이제 견원을 찾는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자, 수군을 이끌고 나주를 점령해서 적의 배후를 견제하였다. 자, 여기서 나주를 점령했다라고 하는 건 아직 궁예의 신하였을 때, 왕건이 궁예의 신하였던 시절에 배를 타고, 그러니까 수군을 이끌고 후백제의 나주를 점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다 만약에 지도를 그린다고 하면은, 자, 지금 후고구려가 요만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후백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가 후백제였어.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를 점령을 한 거죠. 그러니까 후백제를 견제하는 공을 세운 거고, 왕건 입장에서는. 그래서 광평성의 시중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다. 그게 바로 왕건에 대한 설명이죠. 4번은 왕건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볼게요. 자, 밑주신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 봅시다. 그는 원공과 작별 인사를 하고 천태산에 이르렀다. 동력당에 돌아가서 천태종을 전할 것을 맹세하였다. 자, 동력당이라고 하는 건 이제 고려를 말하는 거겠죠. 유학을 갔는데 천태학을 공부를 했어. 그래서 그 천태학을 배워서 고려에 전파해야지 라고 하면서 왔다는 거죠. 자, 곧 서울로 달려가서 다시 흥왕사에 거처하면서 교리를 처음과 같이 강의하였다. 자, 그는 국청사에서 주지로 있으면서 처음으로 천태교를 강의하였다. 이 천태종은 옛날에 이미 우리나라에 전해졌으나 중간에 폐지되었다. 왜냐면 왜 우리 균여에서 천태학을 천태사 교의 이런 기억나요? 의통이나 재관 이런 사람들이 이미 천태학을 공부를 해왔는데 천태학이 중간에 좀 중단이 됐다가 의천이 다시 중국에서 유행하는 천태학을 배워서 와서 천태종을 창시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은 그는 누구겠어? 의천이겠지. 자, 의천은 송나라 유학했고, 의천은 문종의 넷째 아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왜 의천과 관련해서 이런 제시문도 있어요. 누가 승려가 돼서 불교를 발전시키겠느냐. 아들들을 모아놓고 이제 문종이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제가 할게요. 이렇게 말을 했었다. 그래서 그가 누구냐, 그 말을 했던 아들이 누구냐, 의천이구나. 이런 사료도 있어요. 그래서 의천 이제 왕의 아들, 문종의 넷째 아들이죠. 자, 그럼 이제 의천은 송나라 유학을 갔다 왔어요. 그리고 나서 불교를 통합하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을 피는데 첫 번째가 교종을 통합하는 거죠. 교종을 먼저 통합을 하고, 자, 그러면 교종을 통합을 어디서 했어? 흥왕사에 머물면서. 네, 교종 통합은 흥왕사에 머물면서 먼저 통합을 했는데 이 당시에 교종의 종파가 여러 가지였고 그 중에서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먼저 통합을 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이제 교종을 통합했으니까 여기다가 뭐만 더하면 돼요? 선종만 더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천태종을 창시하게 된다. 자, 국청사라고 하는 절을 짓고 여기에 머물 때, 자, 이 천태종을 창시하는데 이 천태종이라고 하는 건 교종 중심, 교종에다가 플러스 선종을 더한 거죠. 그런데 교종이 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종 중심 선종 통합이라고 했어요. 자, 교종 중심 선종 통합이 천태종이죠. 교종 중심 선종 통합 천태종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천태종을 공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수행 방법이라든가 이런 공부 방법으로 제시한 게 교관겸수죠. 교관겸수, 내외, 겸전 등을 강조하게 되죠. 그게 바로 의천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의천의 업적은 또 하나, 교장을 간행하게 되죠. 속장경을 간행하는데, 자, 이 교장이라고 하는 게 고려, 송, 요 등의 일본 등의 주석서를 모아서 책을 편찬한 거예요. 주석서라는 건 해설집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게 정식 대장경이 되려면 경율론 3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론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식 대장경은 아니다.
왜 우리가 정식대장경은 초조대장경 아니면 팔만대장경 두 개. 얘는 정식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그런 종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2000. 옳지 않은 것은 제시문 볼게요. 1번. 교선 통합의 사상적 바탕으로 교관 겸수를 제시하였다. 교관 겸수 맞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송에서 귀국한 후에 화폐 사용을 적극 주장하였다. 맞아요. 그래서 화폐 사용을 적극 주장해서 숙종 때 주전도감을 설치하게 되죠. 숙종 때 주전도감을 설치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고려, 송, 유, 일본 등의 불교 서적을 모아 신편제종 교장 총록을 간행했다. 자, 저는 지금 교장을 간행했다고 했는데 신편제종 교장 총록은 뭐냐면 교장이라고 하는 게 양이 엄청 많으니까 이거의 목록집만 따로 간행을 했어요. 이게 바로 신편제종 교장 총록이에요. 신편제종 교장 총록. 그러니까 본 책은 교장. 그 다음 목록집만 따로. 쉽게 말하면 목차만 모았어. 그게 바로 신편제종 교장 총록. 그러니까 신편제종 교장 총록은 의천의 저서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4번. 교종 내의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서 성상융회를 주장하였다. 성상융회라고 하는 건 화엄종 내에서 화엄종을 중심으로 법상종을 통합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균여라는 승려가 있고 그리고 의천이 있잖아요. 균여는 성상융회 그리고 성송무회. 자, 성상융회, 성송무회를 주장했다 그러면 균여는 광종 때 승려죠. 그 다음에 의천은 성상겸학. 다른 거예요. 근데 의미가 되게 비슷해. 그래서 설명을 들어도 그게 그거야. 그냥 단어로 구별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되게 의미가 비슷해요. 자, 성상융회라고 하는 건 자, 화엄종과 법상종, 그 당시 이제 성과 상이라는 게 화엄종, 법상종을 각각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융합을 해야 된다. 말하자면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성상겸학도 비슷해요. 그래서 교종의 교리 내에서 성과 상을 같이 공부해야 된다. 뭔 말이야? 똑같은 말이야.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하려고 하면은 무조건 헷갈려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이걸로 기억하시면 돼요. 아, 균여는 이 성상융회 나오면 무조건 균여. 성상겸학 나오면 의천. 근데 이제 시험에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얘보다는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제시문으로라든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러면 4번 균여죠. 4번은 균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9번 봅시다. 9번. 자, 다음 사건이 전개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1번 기억. 강옥립을 도원수로 하여 1만 3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명을 지원하였다. 자, 강옥립을 보냈어. 그러면은 이거는 언제냐면 광해군 때를 말하는 거죠. 자, 명과 후금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더니 명나라가, 임진왜란 이후에요. 명나라가 조선에 원병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조선에서는 보낼까 말까 막 고민했지. 그러다가 결국 어쩔 수 없이 보냈지. 그래서 강옥립을 도원수로 삼아서, 도원수 말하자면 이제 대장으로 삼아서 군대를 파견을 한 거예요. 군대를 파견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중립외교라고 그래요. 자, 말하자면 명과 후금, 그러니까 그 명을 도와서 군대를 보냈는데 이 강옥립의 군대가 가서 보니까 명나라가 망하게 생긴 거야. 그래서 열심히 싸우면 안 되겠구나. 후금에게 항복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명과 후금 사이에 적절하게 외교를 잘했네. 그래서 후금이 쳐들어오지 않았네. 이게 바로 중립외교고, 중립외교면 어느 왕 때? 광해군 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겠죠? 아, 중립외교니까 광해군이고, 우리는 어떻게 알았지? 강옥립을 통해서 알았죠. 딴 건 모르겠는데 강옥립 나오면 중립외교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 강옥립.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철산 용골산성의 정봉수와 의주의 이립 등이 의병을 일으켜 관군과 합세하여 적에 맞섰다. 자, 니은 보시면 정봉수, 이립
등의 의병이 활약했다. 언제? 이게 정묘호란이에요. 정묘호란. 자, 임진왜란의 의병은 뭐 곽재후, 조헌, 고경명, 정문부, 뭐 유정, 효정 이런 사람이고, 그 다음에 정묘호란의 의병은 정봉수, 이립. 알겠죠? 정봉수, 이립 등이다. 그래서 정묘호란이면은 인조 때죠. 인조. 1627년 인조 때. 자, 디귿. 조선의 두 왕자와 삼학사가 인질로 청에 호송되었다. 자, 이건 언제? 이건 병자호란 이후에. 병자호란이면은 1636년이고 역시 인조 때죠. 그리고 이후에. 자, 그래서 두 왕자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소현세자, 여기다 써볼게요. 소현세자와 그리고 복림대군과 그 다음에 삼학사가 뭐냐면 청나라가 원래는 군신관계를 요구해서 거절해가지고 지금 전쟁이 난 게 병자호란이잖아요. 그때 청이랑 차라리 싸우자라고 주장했던, 그러니까 주전론자들이에요. 그래서 홍익한, 윤집, 오달제. 홍익한, 윤집, 오달제를 삼학사라고 하고, 이 사람들 왜 끌고 갔냐? 왜 끌고 갔을까요? 데려다 죽였어. 말하자면. 너네가 우리 전쟁하자고 했어? 이러면서 데려갔지. 죽였어. 그래서 죽이려고 데려간 거예요, 삼학사. 자, 그리고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은 어떻게 됐어요? 한 10년 정도의 인질생활 마치고 돌아왔지. 근데 돌아온 지 2달 만에 소현세자가 죽고 결국 누가 즉위했어? 복림대군. 복림대군이 그럼 나중에 누가 되죠? 효종. 그래서 복림대군은 복수 그랬기 때문에 북벌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효종, 북벌론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병자호란 직후고 리을. 청의 원병 요청에 2차례 걸쳐 변급과 신류의 조총부대를 파견해서 러시아군을 정벌했다. 자, 누구랑 싸울 때? 청과 러시아랑 싸울 때 청이 이번에는 우리한테 군대를 요청해서 우리가 보내줬어? 싸웠어? 이게 나선정벌이에요. 자, 그러면 나선정벌은 어느 왕인지만 알면 되겠죠? 어느 왕이에요? 효종. 예. 효종이 북벌을 주장했지만 북벌이 성공할 수는 없었다고 했고, 그 대신 청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청나라 때문에 군대를 보냈는데 우리가 싸워 이겼고 러시아를 물리쳤고. 자, 그럼 여기서는 왕을 잘 표시하면 되겠죠. 광해군이냐, 여기는 인조, 그 다음에 병자호란, 인조, 그리고 효종. 요 순서를 찾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일 먼저 기업, 그리고 니은, 디귿, 리을이네?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네요. 정답 1번이겠죠? 네, 1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10번 볼게요. 좀 시간이 많이 갔네. 자, 봅시다.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통항일남은 19세기 중반 일본에서 기록한 사서로 일본에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확인받은 안용복에 관한 기록이 있다? 맞아요. 자, 통항일남 안용복 이렇게 연결해 놓으시면 돼요. 통항일남 일본 책인데 여기에 써 있다는 거야. 안용복이 와가지고 지네 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맞다고 해줬어. 이런 내용이 써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맞아요. 2번 일본 고문서 은주시 청합기에서는 울릉도와 독도는 고려 영토이고, 여기서 고려는 이제 조선을 다 말하는 거예요. 자, 조선 영토이고 일본은 서북쪽 경계가 은기도다. 쉽게 말하면 은기도까지가 우리나라고 울릉도 독도는 우리나라 아니야. 너네 나라 맞아. 라는 게 적혀 있어요. 은주시 청합기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가 이거 어디서 배웠었냐면 기출문제 풀 때 일본의 자료인데 우리한테 유리한 자료 중에서 통항일남, 은주시 청합기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이 인정한 거야. 너네 땅 맞아. 이렇게 인정한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1, 2번 다 맞고요. 3번 고려사에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기록이 처음 나타난다. 아니지. 우리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기록은 언제 처음 나오지? 울릉도 복속은 언제예요? 지중왕 때잖아. 그러니까 삼국 사기 신라 지중왕 봉기에 처음 등장한 거예요. 자, 3번 삼국 사기 신라 지중왕 본기에 처음 등장해요. 여러분 복잡하면 그냥 삼국 사기에 처음 등장 지중왕 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이해되죠? 삼국 사기 신라 지중왕 본기에 그거잖아. 그 이사부를 시켜가지고 울릉도를 복속했다. 그 얘기잖아. 알죠? 그때 막 사자
나무로 사자 만들어가지고 맹수. 말 안 들으면 맹수 푼다? 요거 사료 기억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4번. 고려사, 세종실록, 신죽, 동궁여지, 승남 등에서 독도를 우산도로 표기하고 있다. 맞아요. 독도를 우산도. 자, 우산국은 울릉도고, 그 다음에 우산도는 독도고, 그 다음에 이것도 독도죠. 여러분, 대한제국의 칙령 41조에서는 석도가 독도예요. 그러니까 우산도도 독도고 석도도 독도고, 알겠지? 그래서 3번이 틀린 설명이죠. 자, 여러분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1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들어와서 제가 마이크 켜지기 전에 출석을 살짝 한번 부르고 그 다음에 마이크를 켜고 시작할게요, 설명. 알겠죠? 지난번에 여러분 출석 부르는 것까지 다 녹화가 됐다는 거. 근데 지금 좀 학원에 뭐 문제가 좀 있어서 이게 편집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해산. (3월 10일이지)